네, 시작하겠습니다. 2학기 고급학 첫 번째 단원을 원자의 전자 구조로 잡았고, 이 원자의 전자 구조는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이 앞번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맞죠?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고 왔었어야 됐는데, 혹시 여기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혹은 쌤에게 알려주면 쌤이 이 부분은 따로 촬영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원자 안에서 원자 모양의 변천이 있어요. 돌턴이 처음에는 구 같다라고 말했다가 이제 톰슨 러더퍼드에 거쳐서 원자 핵이 발견되었고, 이제 거기에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되었는데,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로 넘어오는 게 현대의 원자 구조고, 그게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하죠. 여기 대표적인 학자가 보어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학자는 아마 알버트 아인슈타인일 거예요. 맞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파동성, 빛의 이중성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산은 차치하고 전체적인 맥이 뭔지, 그래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를 이해하려면 빛의 성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아직 물리에서도 빛을 안 배웠죠. 근데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정도로만 쌤이 가지고 해볼게요. 빛은 그 빛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빛 자체가 에너지다. 그래서 이는 MC 스퀘어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빛을 에너지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파장이랑 진동수 두 개는 알고 합시다. 진폭은 우리랑은 조금 먼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장이랑 진동수는 알고 갑시다. 파장은 뭐냐면 이렇게 파가 반복되죠. 빛에서. 맞죠? 쌤 한 파를 그려볼게요. 여기부터 이만큼이 반복되죠. 그럼 다시 이만큼이 반복될 거예요. 또 그럼 그만큼이 반복될 텐데, 요 반복되는 한 길이, 그걸 파장이라고 하고 람다라고 씁니다. 됐나요? 파장 알고 있어야 되고 람다라는 기호까지 알아주세요. 됐나요? 진동수는 그 밑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한번 볼까요? 원래 에너지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쌤이 방금 읽고 뮤라고 읽는 거는 그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원래 에너지라는 거는 상수, 됐나요? 랑 여기 진동수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 진동수가 뭐냐면 빛의 세기를 파장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여기 이 둘의 관계는 조금 알아둡시다. 요 둘의 관계. 진동수랑 파장은 반비례한다. 요런. 언제든지 뒤집어져도 알아야 됩니다. 됐나요? 파장은 진동수에 반비례하겠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건 하나 밑줄 그어 볼까요? 여기요. 둘이는 반비례 관계이고,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에너지는 됐나요? 마디가 많을수록 이런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요것만 기억해둘까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럼 당연히 파장에는 반비례하겠죠. 다시요. 파장이 길수록, 그러니까 요 진폭이 길어지면, 진폭 틀린 말이요. 요 길이가 길어지면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도 이해 가능해요. 요만큼이 길다는 건 이 개념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요렇게 알아두세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됐나요? 보관 간섭과 상세 간섭이 있는데, 이거는 겹친다 마다를 떠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색깔을 좀 티나게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혀있죠. 이게 전하가 아니에요.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가 아니라 위상이요, 위상. 한쪽을 플러스 위상을 지녔으면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 위상을 지닌 거예요. 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게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보관 간섭이요. 반대끼리 만나면 상세 간섭이요. 이 위상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하나요? 마디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건 알아둘까요?
마디가 많아진다. 에너지 커진 거요. 마디가 많아지면 에너지가 커진 거요. 됐나요? 서로 다른 위상이 만나야 마디가 생기고, 다시 서로 다른 위상이 만나야 마디가 생기고, 마디가 많아지는 건 에너지가 커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뭐 감마선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 것들을 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알아주냐면 여기요. 비저블 라이트.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에서 가시광선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건 여기 울트라바이올릿 자외선. 됐나요? 가시광선보다 살짝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것 적외선. 요 정도만 알아두고 봐봐. 로우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읽어보세요. 웨이브랭스죠. 파장이라고. 그러니까 파장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작아진 거죠. 파장이 커지니까 에너지는 작아진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는 여기 붉은색 계열. 가시광선 안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건 여기 자외선이요. 자외선. 됐나요? 그래서 이 자외선보다 높은 게 울트라, 더 바이올렛, 보라색보다 더 높다 해서 자외선 영역. 보라색보다 높은 게, 그다음 빨간색보다 낮다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요. 적외선. 붉을 적자의 왜 바깥쪽에 있다고. 됐을까요?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붉은색과 보라색이 있을 때 누가 에너지가 큰지 됐나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에너지 순서는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 해볼 텐데 스펙트럼은 두 가지라고 배웠을 거예요. 선 스펙트럼과 연속 스펙트럼을 배웠을 텐데 형광등처럼 모든 파장, 모든 에너지의 빛을 내거나 흡수하는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여기 이렇게 선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탁 찍어보면 이렇게 선으로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선으로만 나와요. 그럼 왜 선으로만 나타나냐라고 물었을 때 특정 계층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그래요.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얘는 임시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보어가 원자 모형을 말할 때 전자 껍질 모형을 말했죠. 맞아요. 그러면 그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됐을까요? 그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게 선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됐나요? 나오죠. 보어는 이제 우리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배울 텐데 보어는 수소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소로 전자 껍질 모형을 말했고 그 이후에 이제 수소보다 전자가 많은 다전자 원자라고 해요. 뭐 헬륨이라든지 리튬으로 했을 때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지만 큰 틀에서는 가장 정확한 모형입니다. 전자 껍질을 논하는 가장 정확한 모형이고 보어는 이협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보어 집안 역시 엄청 유명한 과학자 집안이요. 전체가 과학을 한 집안 전체가 과학을 한 집이요. 그래서 보어 같은 경우는 덴마크 사람인데 덴마크의 가장 높은 지폐 단위의 보어가 있어요. 보어를 이름을 딴 연구소 있고요. 뭐 당연히 지폐에 있고요. 소행성까지 있는 아주 그날에선 영웅으로 추대되는 그리고 물리계에서 이계에서도 대학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됐나요? 보어가 한 이론 가설을 보면 진짜 경이로워요. 정말 대단해요.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같이 한번 절차를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끊어져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양자화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말이 벌써 어렵죠. 잘 보세요. 여기 밑에 보호의 원자 모양 가설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원자가 구처럼 생겼고 어디에나 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어가 여기 수소 방정관 실험으로 스펙트럼을 찍어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됐나요? 실제로는 발머가 이 에너지를 계산해 놨어요. 그걸 보고 보어가 아이디어를 착안한 건데 무튼 요지는 수소 방정관을 찍으니까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거지. 어떻게 선으로 나오지? 이에 대한 해석을 발머가 수학적으로 했고 그거를 모형화시켜서 만든 게 보어입니다. 가정 한번 보세요.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 궤도에서만 회전할 수 있으며 회전해야 된다는 건 이미 러더퍼드 때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들어가지 않는 힘으로 원운동을 해야 되거든. 요건 알았을 것 같아. 요거는 별로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거는 아니 원자 어디든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봐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걸 나중에 양자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수식적으로 푸는 게 뒤에 이루어진 행위예요. 원 궤도에서만 회전할 수 있고 됐나요? 그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내가 에너지를 주면 봐봐. 여기에 있던 원자가 에너지를 줘서 다른 궤도로 가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 빛을 내거나 혹은 방출한 빛을 낸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선 스펙트럼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전이할 때의 이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됐나요? 그래서 제일 안에 있는 껍질을 1번 껍질이라고 했고 여기를 1번 껍질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을 2번, 그 다음을 3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보어 선 스펙트럼을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보여요. 등 간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간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점점 좁아지는 거 보이나요? 됐나요? 실제로 에너지를 계산하니 이랬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였고 k는 상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에너지랑 2번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에너지가 있으면 1에서 2로 가는 에너지가 더 큰 거죠. 됐나요? 이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나요? 이때 전자 껍질은 뭐냐면 여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이 껍질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요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고 주양자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주양자수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수소 생각해보세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인가요? 네, 하나죠. 그러면 바닥에 하나 있겠죠. 1번 껍질에 하나 있었는데 가장 안정한데 얘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됐나요? 여기에서 뒤에 배울 건데 이온화 에너지 들어봤을까요?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 전자 한 개를 무한대로 보는데 읽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는 에너지 1번 껍질에서 여기 무한대 껍질로 보내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요걸로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알아둡시다. 이것도 알아둡시다. 전이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전자가 다시 다른 특정 궤도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이때 1번 껍질로 떨어진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1번 껍질로 떨어진 2번에서 1번, 3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떨어진 제일 껍질이 1번 껍질인 경우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영역에 떨어진 그 선 스펙트럼을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대부분이 가시광선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3번 껍질로 떨어진 걸 파시엔이라고 하고 여기는 적외선입니다. 됐을까요? 여기 표시해뒀죠. 이 밑에가 그 얘기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뭐 요 오른쪽에 보면 K 껍질, L 껍질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어는 1번, 2번, 3번이라고 안 하고 그 전에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해서 뭐 쌤은 크로마뇽 이렇게 배웠는데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불렀어요. 요 이유도 혹시 알고 있나요? 자기의 과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후대 학자들이 분명히 이보다 더 안에 있는 껍질을 찾아줄 거다 생각하고 KLMN으로 지었는데 실제로는 L 껍질이 가장 안쪽 껍질이었던 거죠. 됐나요? 연습하기 문제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도 방금 쌤 한 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하나 알아둡시다. 문제점이 있다죠, 보어에.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개만 있는 거에는 적용이 돼요. 근데 두 개나 세 개, 그러니까 두 개만 있어도 이 모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이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뭐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드브로이, 물질파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그게 이 대단한 오비탈을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입자성, 파동성,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밝힌 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요거는 쌤이 스치듯 얘기해 줄 테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잠깐만,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그 빛이 입자임을 이용해서 여기 식을 유도하고 파동임을 이용해서 에너지임을 이용해서 식을 유도해요. 됐나? 예를 들면 여기 MC 제곱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공식이잖아. 맞지? 운동량이 있고 속도가 있다고. mv 제곱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식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빛에 대한 에너지 계산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들을 조합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됐을까요? 그러다가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걸 하이젠베르크가 정확하게 증명해요. 4파이분의 한가 4분의 파이 한가 하여튼 차이가 무조건 나게 되어 그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면 그만큼 운동량이 불확실해지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그만큼 위치를 불확실하게 설정하게 돼요. 그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됐나요? 그걸 바탕으로 슐레딩거가 이러한 식들을 조합해서 그럼 도대체 전자는 어디 있는 건데에 대한 방정식을 유도한 게 요거예요. 됐나요? 그럼 도대체 이걸 푸사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푸사이의 의미가 뭔데를 막스 보르니 알아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 푸사이는 그냥 하나의 해일 뿐이다. 모르겠고 네가 전자를 찾기 위한 해일 뿐이다. 근데 여기 푸사이를 제곱하면 됐어? 푸사이를 제곱하면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우리는 그 입자가 전자인 거예요. 됐을까요? 이걸 전혀 이해 못했다고요? 응.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가 해를 풀었고 됐어? 핵심만 해줄게. 누군가가 해를 풀었고 이해가 안 되면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해에 제곱을 하니까 입자를 발견한 확률이고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 표현한 게 오비탈이라고. 요건 알아둬야 돼요. 딴 거 다 몰라도 요건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오비탈을 궤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나온 해니까. 됐을까요? 오비탈을 그래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궤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비탈이 뭔데? 라고 물으면 말해줘야 돼요.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함수였잖아, 아까 맞지? 근데 그거를 풀고 보니까 여기 입자가 있을 위치를 확률로 표현한 거잖아, 맞지? 그 함수가 뭐냐면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들이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실제로는. 그걸 방이라고 표현한 거야. 실제로 영화에서도 룸이라고 해놨어요. 됐어? 그러면 어떻게 뭘로 우리가 얘 위치 어디 할 때 그 데카르트가 좌표를 도입했듯이 얘는 4가지 양자수로 결정해요. 그게 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 아까 하나는 슬쩍 배웠는데 보호할 때 n 주양자수인 거지. 그 중 하나야. 그래? 그러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고 그러면
좋다. 거기에 전자가 있다는 거지. 오비탈이. 그러면 오비탈을 어떻게 나타낼 건데? 네 가지 양자수로 나타낸디. 이건 점점 가르쳐 줄게. 됐어? 그러면 오비탈의 모형부터 배울 텐데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뭐 더 있어요. f 오비탈도 있고 이런데 s 오비탈부터 할게요. 됐어? 얘는 특징이 구형이에요. 구형. 그래서 방향성이 없단 말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 발견될 확률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구형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전자 발견 확률 90%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90%, 그러니까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0%라는 의미예요. 됐죠? p 오비탈은 R형 모양이라고 해요. 얘는 방향성이 있어 없어? 있지. 위로 갈 확률이랑 오른쪽으로 갈 확률, 발견될 확률이 다르잖아. 지금 모양이 다르잖아. 됐어요? 그래서 p 오비탈은 3개요. s 오비탈은 구형이니까 하나지만 p 오비탈은 3개요. Z축으로 하나, 뭐야 얘 또 Z인데 그렇지. PZ. 그 다음은 X축으로 하나, PX. 당연히 또 다른 하나는 PY, Y축으로 하나. 요렇게 돼요. 그래서 뭐 EX, EP, EZ 이런 말을 할 거거든. 그럼 EP 오비탈이 3개인데 이게 EP라는 게 N이 2인 P 오비탈. X, Y, Z은 주양자수가 같으면 P 오비탈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걸 축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P 오비탈은 3개예요. 3개. D 오비탈은 훨씬 어렵죠. DXY, DYZ, DXZ 평면 따라 3개가 있고요. X제곱, Y제곱 축 따라 하나, DZ제곱 이렇게 축 따라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5개가 있어요. 요거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요 오비탈 모양은 잘 알아두세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언급했던 양자수를 할 텐데 양자수는 4개로 결정된댔죠. 이렇게 4개요.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얘는 익숙해지는 게 핵심이요. 지금 이 단어는 익숙해지는 게 핵심이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됐을까? 여기 보세요. 주양자수는 아까 보호가 말했듯이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걔가 크기랑 에너지를 결정해요. 다시 주양자수는 껍질이고 크기랑 에너지를 여기도 있네. 의미해요. 됐나요? 가군동량 양자수는 아까 오비탈이 가군동량 양자수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배웠죠. F 오비탈은 안 한 거예요. 그게 가군동량 양자수고 S 오비탈을 0, P 오비탈을 1, D 오비탈을 2, F 오비탈을 그다음 알파벳 따라가면 돼요. 3이라고 해요. 됐나요? 가군동량 양자수는 L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 P 오비탈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수가 2고 맞아요? 가군동량 양자수 L이 P니까 뭐야? 1인 그런 오비탈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그럼 이 오비탈에는 아까 PX, PY, PZ 이렇게 3개가 있댔죠. 그래서 이 지금 3칸을 그려놓은 거예요. 됐어? PX, PY, PZ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됐어? 그럼 이 3개를 이 3개 중에 누군지 어떻게 알 건데가 자기 양자수예요. 여기. 됐어? 그러면 자기 양자수는 이렇게 3개를 어떻게 하냐면 양 끝을 집어넣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이요. 가운데는 0.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요. 예를 들어서 D 오비탈 볼게. D 오비탈은 아까 5개라며. 됐어? 그러면 D 오비탈이니까 L이 2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1 이렇게. 됐어? 스핀 양자수는 뭐냐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전자는 한 오비탈의 전자는 최대 2개, 무조건 2개.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업 스핀을 플러스 2분의 1, 다운 스핀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됐을까? 그래서 같은 스핀으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 됐어요. 이제 요게 이제 오비탈에 대한 기본이고 아까 오비탈이
확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했잖아. 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가 핵심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거는 쌤 왜 이렇게 생겼어? 없어. 이 해를 풀어야 되고, 뭐 요거는 그냥 R인 지점을 나타내는 거, 아까 알려줬던 함수 p사이에 대한 함수를 풀어야 되고, 여기에는 이준적분과 편미분이 들어가야 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파트요.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러니까 쌤도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개형을 암기하고 있어요. 얘가 1S죠. 얘가 2S죠. 1S랑 2S랑 대충 모양은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얘는 그냥 쭉 감싸고. 이게 뭐야? 마디죠. 위상이 플러스에서 전화가 아니야. 위상이 풀에서 마로 바뀐다고. 이해돼?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로 가는 지점에 이렇게 마디가 있다고. 3S는 당연히 두 번이 있겠죠. 여기 p사이 제곱은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그래서 방사상 확률 분포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S 오비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오비탈이 있을 때 중심에서 예를 들어 중심이 여기라고 해봐. 그럼 중심에서 그 껍질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거리까지, 중심에서 그 거리까지 안에 있는 걸 다 합친 거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다 합친 거라고.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 들어가잖아. 4파이 R 제곱 파이 제곱이라고. p사이 제곱. 됐어? 원점에서부터 전자 거리가 R만큼 떨어지는 어떤 지점에까지 전자가 발견될 확률. 이거요, 이거. 됐어?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까 오비탈부터 여기까지는 쭉 개형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이제 마디가 나와요. 아까 쌤이 얼핏 지나가면서 S 오비탈이 1일 때는 마디가 없는데 2일 때는 마디가 하나 생겼다 하면서 말했죠. 그게 마디인데, 마디는 뭐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 0인 지점이요. 아까 위상이 바뀌는 지점. 맞죠? 그래서 그 마디는 두 개요. 방사상 똑같은 말이 9마디요. 랑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각마디, 평면마디. 됐나요? 평면마디, 각마디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그 오비탈이 지니는 마디예요. 평면형 마디. 됐나요? S 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마디가 없고요. P 오비탈은 마디가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요. D 오비탈은 두 개 있고요. 이렇게 이거 정해져 있어요. 됐나요? 방사상 마디, 그럼 9마디는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쭉 뻗어나가면서 생기는 마디예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 하나 생겼고요. 뻗어나가면서 두 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방사상 마디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전체 마디수가 자기 껍질 빼기 1이에요. 자기 껍질 빼기 1. 이게 전체 마디수예요. 됐어요? 거기에서 S 오비탈은 마디수가 0, P 오비탈은 1, D 오비탈은 2예요. 근데 전체 마디는 이만큼이어야 된다며. 그러면 방사상 마디는 거기서 빼주는 거죠. 됐을까요? 방사상 마디수는 전체 마디수가 n-1개인데, 맞아. 그 중에서 각마디수가 L개만큼 가져가니까 그게 방사상 마디수예요. 됐을까요? 요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 배치 한번 해봅시다. 전자 배치는 세 가지 원리에 따르는데, 낮은 데부터 채워야 돼요. 제일 낮은 게 1S, 그 다음은 ES, EP, 그 다음은 3P, 3S, 3P, 3D인데 잘 봐. 요건 알아두세요. 요거 역전되는 거. 수소에서는 역전되지 않아요. 근데 수소가 아닌 건 무조건 3S, 3P, 4S, 3D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도 그게 잘 보여요. 1S, ES, ES, 3S, 3P. 수소만 아니면 4S, 3D. 이렇게. 여기 이게 수소죠. 됐나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라서 N, 주양자 수만 같으면 무조건 같아요. 여기에서 아래부터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1S, 2S,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 해봅시다. 탄소는 몇 번이요? C 몇 번이요? 6번이죠, 6번.
맞죠? 그럼 6개를 쳐야 되는데 제일 아래에 1s, 두 번째는 2s, 그 다음은 2p죠. 2p 몇 개야? 이렇게 3개죠. 한 오비탈엔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2개. 해볼게. 싸움의 원리는 뭐냐면 낮은 데부터 하라고. 낮은 데부터. 그럼 여기에 먼저 쳐야 되죠. 그 다음은 파울리 베타 원리 적용해볼게요. 같은 양자수를 가지는 전자는 못 잊는다고. 그럼 얘가 업 들어갔으면 그 다음은 다운이어야 된다고. 스핀 오비탈이 달랐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업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거에 3개도 안 돼요. 됐어. 그럼 얘 업이니까 하나 다운. 됐어.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탄소 6개니까 그 다음 5개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은 어디 들어갈 거냐? 훈트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홀 전자 많게. 얘가 여기도 들어올 수 있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옆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홀 전자가 없죠. 여기에 들어오면 홀 전자가 2개 되죠. 그러면 홀 전자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여기 들어야 돼요. 이게 탄소의 전자 배치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 배치는 해봐야 해요. 됐나요? 양이 많았죠? 요거를 한번 선행한 친구들은 스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 선행이 안 된 친구들은 너무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요건 충분히 연습돼야 되고 돌아와서도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